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식과 발견의 선구자인 과학자들은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치료법을 찾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과학 지식을 사악한 목적으로 위해 사용한 소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인간을 실험한 20명의 사악한 과학자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쌍둥이 형제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비, 에디,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일란성 새 쌍둥이는 1961년에 태어났고 출생 시 분리되어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새 쌍둥이는 일단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밀스럽고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험의 일부였습니다. 본성 대양육 연구로 알려진 이 실험은 인간 발달에서 유전학과 환경의 역할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새 쌍둥이는 태어날 때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다른 배경을 가진 가정에 배치되었고 양육의 결과로 그들의 삶과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되었습니다. 새 쌍둥이는 19세에 우연히 서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재결합은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새 쌍둥이는 하룻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실험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는 입양 가정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입양 가족은 자녀가 아동 발달에 대한 일상적인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9번. 프랑스 알프스에서 미셸 시프레의 실험은 1962년에 진행된 인간 생리학 및 심리학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프랑스 과학자 미셸 시프레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는 고립과 어둠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 알프스에 있는 동굴에서 2달을 홀로 보냈습니다. 실험 기간 동안 미셸은 자연광이나 소리에 접근할 수 없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외부 신호 없이 자신의 내부 시계에 따라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수면 각성 주기가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점차 연장되는 자유달리기 수면 주기의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빛과 소리와 같은 외부 신호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고유한 내부 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는 고립과 어둠이 인간의 지각과 리듬에 미치는 심오한 심리적 영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셸은 동굴에 머무는 동안 환각, 방향감각 상실, 시간과 공간 감각의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도 영향을 받았고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점점 더 불안하고 우울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18번. 바다 스프레이 작전은 1950년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정부가 실시한 비밀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해군 미생물학자인 에드워드 네빈 박사는 미 육군을 위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작전에는 생물학 무기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대량의 박테리아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를 도시 대기권에 방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미 해군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만지역에서 동력 보트를 사용하여 방출되었으며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주민이나 공무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수행되었으며 1970년대에 기밀이 해제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전쟁에서 생물학 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평가하고 다양한 방어 조치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테리아의 방출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 그 후 여러 사람이 감염되어 질병과 최소 1명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수술은 투명성 부족과 윤리적 위반, 공중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17번. 밀그램 실험은 1960년대 초 스탠리 밀그램이 실시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상충될 때에도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실험에는 한 사람이 교사로 다른 사람이 학습자로 행동하는 2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교사는 학습자가 질문에 잘못 답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학습자는 연구자의 동맹이었고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학습자에게 진정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연구는 참가자의 상당수가 충격이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도 계속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종종 권위 있는 인물들에게 기꺼이 복종하며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어긋날 때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6번. 빅퍼즈 작전은 1950년대 미국 정부가 실시한 비밀 군사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황열병과 다른 질병에 감염된 30만 마리의 모기를 조지아주 사바나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풀어놓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지역 주민들 모르게 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수행되었으며 수년 동안 비밀로 유지해두었습니다. 모기는 질병의 확산을 연구하고 다양한 살충제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풀어놓았습니다. 빅버즈 작전에 참여한 의사와 과학자들은 주로 미 육군 화학단과 CDC 출신이었습니다. 이 수술은 윌리엄 C. 고르가스 주니어 박사가 주도했는데 그는 모기맥의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수술의 여파로 과학자들은 이 실험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단계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수술이 최선의 의도로 수행되었으며 공중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5번 터스키기 실험은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실시한 악명 높은 임상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매독에 감염된 600명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매독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관찰하기 위해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참가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매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어떤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페니실린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구의 비윤리적 성격은 대중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과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정부는 의학연구에서 인간 피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포함하여 터스키기 실험의 유산을 다루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습니다. 14번 세뇌라고도 알려진 심령 조작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 이웬 카메론이 수행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비윤리적인 심리 실험입니다. 실험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완은 감각 박탈과 고용량 전기 경련 요법을 조합하여 환자의 기억을 지우고 기존 성격 구조를 감소시켰습니다. 환자들은 장기간의 감각 박탈에 시달렸고 기존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깨트리기 위한 반복적인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ECT를 다량 투여받아 기억과 사고 과정을 더욱 방해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환자들은 권위자에 대한 복종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확언과 메시지를 포함한 일련의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또한 특정 자극에 반응하도록 조절하기 위해 번쩍이는 불빛과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감각 과부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환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에게 16시간 동안 반복적인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은 기억상실, 악몽, 불안 등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13번 괴물 연구는 1939년 웬델 존슨이 실시한 비윤리적인 심리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는 말을 더듬거나 다른 언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22명의 고아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한 그룹은 긍정적인 언어 치료를 받았고 다른 그룹은 부정적인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성치료 그룹에서 아이들은 말 더듬이 심하다는 말을 들었고 언어 장애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음성 패턴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이 실험은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취약하고 무력한 고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가 있은 후 웬델은 그의 명성에 손상을 입었고 그의 비윤리적인 대우에 대해 과학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연구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사과했고 심리학 연구의 윤리적 기준, 특히 취약한 인구를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윤리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2번 스터핀스 퍼슨은 19세기 초 필라델피아의 의대생으로 황열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황열병 환자를 찾아다니며 자신도 황열병에 걸리려고 했지만 결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터핀스의 실험은 그의 가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지만 의학 연구에서 실험 통제와 윤리적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열병과 관련된 또 다른 실험은 윌터 리드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초에 일어났으며 황열병의 전염을 연구하기 위한 일련의 의학 실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미 육군의 의사인 월터 리드가 주도했으며 황열병 바이러스에 노출된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은 주로 군대에서 온 자원봉사자인 참가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수행되었으며 황열병이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실험은 효과적인 모기 방제 조치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그는 황열병 및 기타 모기맥의 질병의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황열병 실험은 의학 지식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위반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11번 영장류의 언어 습득과 사회적 행동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안은 1930년대에 루엘라와 원스롭 켈로그가 실시한 과학 실험의 일환으로 인간 아기와 함께 자란 암컷 침팬지였습니다. 구안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에서 아기와 함께 자랐습니다. 가족은 두 종을 마치 형제자매처럼 키웠고 두 종의 언어 및 사회적 행동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실험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고 인간과 영장류의 행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실험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구아가 기본적인 인간 행동과 언어 능력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구아가 가족과 통합하기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침팬지는 결국 다른 침팬지들의 무리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10번 731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서 활동한 일본 제국 육군의 생화학전을 위한 비밀 연구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수천 명의 중국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1년의 인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731 부대의 실험에는 2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희생자들은 탄저병, 패스트, 콜레라와 같은 질병에 감염되는 등 극한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실험은 이시 시로 중장이 이끄는 일본군 군의관과 과학자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시로는 일본 정부로부터 적에게 사용할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라는 임무를 받은 미생물학자였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많은 의사들이 신원이 밝혀졌으며 그들의 행동은 널리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루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자신들이 취한 행동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의사들이 연구 자료에 대한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면책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9번 냉전 기간 동안 정부가 생물학 실험의 수행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알버트 웨스턴이라는 과학자는 슈퍼솔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실험 대상으로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의 딸 애비게일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더 많은 실험을 할수록 아비가일의 외모는 급격히 변했고 그녀의 행동은 실험의 결과로 더욱 동물적으로 변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앨버트에게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비게일이 바깥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문으로 배달되는 음식과 방 밖에서 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결국 알버트는 현장에서 사라졌고 아비게일은 점점 더 거칠어졌으며 어느 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경비원을 죽였죠. 며칠 후 그녀는 발견되었고 콘크리트로 봉인된 철문 뒤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허구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8번 인체 방사선 실험은 냉전 기간 동안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된 일련의 실험이었습니다. 인간 피험자는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어 다양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은 종종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고 정부에 입각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험이 수감자,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방사선 노출의 결과로 많은 피험자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일부 발견에는 방사선 노출이 신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방사선 노출을 측정하는 기술의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발전은 실험에 참여한 인간 피험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유진 센서 박사와 칼 헬러 박사는 오리건 주립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2명의 의사였으며 결국 둘 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7번 MK 울트라는 냉전 시대의 CIA가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한 1급 비밀 정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5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53년 CIA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프로그램을 이끈 시드니 고틀립 박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LSD와 그 밖의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과 최면을 포함한 다양한 실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수감자, 정신과 환자 및 기타 취약한 인구를 포함한 자발적 및 비자발적 인간 피험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1970년대에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광범위한 비난과 책임 추궁으로 이어졌습니다.
1973년 CIA 국장은 모든 MK 울트라 파일을 파기하려고 명령했지만 일부 문서는 살아남았고 나중에 기밀 해제가 되어 공개되었습니다. 6번 버크와 헤어는 19세기 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활동한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듀오였습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에게 실험용 시체를 공급함으로써 범죄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의 시신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망한 범죄자의 시신뿐이었습니다. 버크와 헤어는 이 의과대학에 신선한 신체를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로버트 녹스는 버크와 헤어가 제공한 많은 시체를 구입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버크와 헤어와의 관계로 인해 그의 명성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는 시체의 기원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기꺼이 시체를 구입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버크와 헤어의 희생자들은 종종 거지나 매춘부와 같은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최소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5번 러시아 수면 실험에 관한 이야기는 5명의 수감자를 15일 동안 깨어있게 하는 실험을 수행한 러시아 과학자 그룹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편집증과 환각을 포함한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실험은 결국 중단되었고 수감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수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실화로 제시되지만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있는 곳에는 일반적으로 불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면을 연구해왔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심리학자 몬테규 울먼은 1년의 실험인 꿈의 텔레파시 실험을 수행했는데 참가자들에게 꿈을 적어본 다음 별도의 방에서 자고 있는 수신기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려는 시도에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면 실험이 진짜였다고 믿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4번 혐오 프로젝트는 아파르트 헤이트 정권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가 실시한 일련의 의학 실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혐오요법을 통해 일탈로 간주되는 행동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을 불쾌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동시에 일탈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나 생각에 노출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실험은 남성과 여성 피험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강요되거나 참여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의사들은 윤리적 고려가 결여되어 있고 피험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실험을 수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많은 피험자들은 그들이 받은 치료의 결과로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 프로젝트가 공개된 후 관련된 의사 중 일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3번 제이 메리언 심슨은 19세기의 미국 의사로 종종 현대 산부인과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비윤리적 실험을 통해 획기적인 의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동의도 없이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이 메리언 심슨은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복구하기 위한 수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사의 업적은 부인과 의학의 상당한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의 방법은 그 시대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은 그의 실험이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는 의학계로부터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험을 수행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2번 베이비 페이는 1984년에 태어난 신생아로 심각한 심장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들은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가슴에 이식하는 획기적인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는 인간의 심장을 이종 이식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수술은 레너드 베일리 박사가 주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아기 페이의 심장도 뛰기 시작했지만 결국 수술 합병증으로 21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수술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심장을 사용하는 것에 윤리의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종 이식의 주요 윤리적 고려사항 중 하나는 질병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입니다.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동물로부터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이식자와 더 많은 인구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동물의 복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번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1971년 필립 짐바르도 박사가 실시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심리학 연구입니다. 이 실험은 학생들을 참가자로 삼아 권력과 권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실험은 학생들을 죄수 그룹과 간수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받았고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심리적, 신체적 전술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들의 극단적인 행동과 수감자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해 6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심리적 또는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들 중 다수는 참여의 결과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경비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다른 것을 받지 못했고 이는 일부 경비원들이 극도로 학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권력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교도관들은 심지어 수감자들에게 음식, 물, 잠을 빼앗아 장기간 깨어있게 하고 수면 패턴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과학자의 실험이 가장 혼란스러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